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삼척 도계광업소가 오늘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대한석탄공사도 현재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BS 강원 뉴스는 막을 내리는 강원도의 석탄 산업을 특집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마지막 공공탄광의 폐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가 좀 살기 좋은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천직으로 삼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동료들한테도 그동안 고생했고 했다고 하든 격려하든 악수도 하든 서로 나누고 그래 헤어졌습니다. 흉물스러운 걸로 또 방치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좀 되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 학교에서도 보면 두 방? 한 방? 이런 식으로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분들도 교육 때문에 좀 많이 나가는 추세지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공기업 1호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었는데 또 이렇게 마무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그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슴 답답하고 울적한 건 있는데요.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보고 또 열심히 또 해봐야죠. 삼척 도계광업소가 오늘 폐광했습니다. 전남의 화순과 태백 장성에 이어서 도계광업소의 폐광은 우리나라 공공탄광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했습니다. 지난 1936년 처음 문을 연 이후 89년 만입니다. 도계광업소는 2023년 전남 화순광업소, 지난해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한 뒤 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유일한 탄광이었습니다. 올해 3월 채탄 작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그동안 폐광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보수 유지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되고 많은 인력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만 뽑아서 그렇게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거 도계광업소에는 많게는 광원 3,800여 명이 일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삼척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광원은 200여 명까지 줄었고 이번에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데 도계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5년간 이어진 국내 공공탄광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폐광 지역 주민들은 석탄 산업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한 축을 맡았던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합당한 이유와 특별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경제의 핵심인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삼척 도계 지역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원입니다. 도계광업소 폐광과 함께 우리나라 1호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도 동력을 잃었습니다. 공사의 모든 직원들은 오늘자로 퇴직했습니다. 원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가장, 또 2살배기 아이 아빠도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현기 기자입니다. 대한석탄공사 사무실. 직원들이 포대자루에 짐을 하나하나 집어넣습니다. 정든 일터를 떠나며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고생했고 힘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나가서도 우리 힘내서 잘 해보자. 고생했다. 석탄공사 직원으로서 마지막 출근입니다. 정부는 6월 초 도계광업소 폐광과 함께 고용 승계는 없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광업소와 본사 직원 200명이 모두 직장을 잃게 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아이가 2살인데
그 가장으로서 그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좀 참담합니다. 10여 년 전 공사가 이전할 때 가족과 함께 원주 혁신도시로 삶의 터전을 바꾼 직원. 마지막까지 고용 승계를 요구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가족들도 다 함께 왔는데 저희 직원들 대부분 나이도 좀 젊은데 이렇게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니 이제는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너무 막막한 심정입니다. 석탄 산업이 한창일 때는 1,000명이 넘었던 석탄공사 직원. 이제 남은 건 사장과 감사 단 둘뿐입니다. 공사는 모든 직원을 내보낸 뒤 계약직 직원을 뽑아 남은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무실 안쪽 모습입니다. 원래라면 서류나 집기류들로 가득할 공간이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탄공사를 청산할지 합병할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빚이 2조 원이 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1호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폐광과 함께 쓸쓸히 역사 뒤로 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강원도의 석탄 산업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돼서 9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의 산업을 떠받치는 기둥이었지만 이제는 그 마지막을 고하고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가 그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석탄 생산지인 삼척탄광은 1930년대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식민지 자원 수탈을 위해 대대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당시 북한의 전력 공급 중단으로 석탄의 가치는 더 커졌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탄광 개발을 멈추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사람도 돈도 탄광으로 몰렸습니다. 석탄 운반을 위해 철도가 놓이고 대규모로 신식 주택이 지어집니다. 새로 탄장된 이 고장에는 병원, 간호학교, 식량배급소와 공공 목욕탕도 마련되어 있어 인기를 모으게 됐습니다. 경제개발로 연탄 수요가 급증하면서 1960년대는 그야말로 석탄 활황기를 맞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까지 겪으며 석탄은 검은 보석으로 부상합니다. 탄광촌에선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 상점도 거리도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대체 에너지 개발로 이 불은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석탄 산업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석탄 산업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1980년대 석탄 산업 합리화, 사실상 석탄 퇴출 정책을 내놓습니다. 내로라 하는 대규모 탄광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40년에 가까운 세월, 수백 곳이 문을 닫고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2025년 마지막 공공 탄광마저 문을 닫으며 끝나게 된 강원도 석탄 산업.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쳤던 한때의 화려한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쓸쓸히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하지만 폐광은 예고돼 있던 수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폐광지 경제 살리기를 위해 20년 동안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2조 원 이상 쏟아부었지만 새로운 활로를 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상용 기자입니다. 폐광지인 태백에 있는 365 세이프타운입니다. 각종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기금 등 1,6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2012년 개관 이후 줄곧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3년 입장 수입은 40억이 안 되는데 관리 운영비가 140억 원에 이릅니다. 폐광지 여기저기에 이런 곳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삼척 유리 공방 등에 막대한 폐광 기금이 투입됐지만 운영은 부실합니다. 새로운 활로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또 한 번 실망했습니다. 폐광 기금을 갖고 무슨 사업을 했다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건 없습니다. 폐광 기금은 강원랜드에서 나옵니다. 폐광지 경제 진흥을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한 내국인 카지노입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연 매출의 13%를 해마다 폐광지역 개발 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4개 시군에 투입된 금액은 2조 원 이상, 집행 사업만 수천 건에 이릅니다. 긴 지원 기간, 막대한 지원 금액과 비교하면
효과는 기대 이하라는 게 중론입니다. 관광시설, 조형물 등을 만드는 데 돈이 중점적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산업화나 지역경제 체질 개선 등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투자들이 관광진흥 쪽으로만 흘러갔다는 거죠. 3차 산업 쪽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산업의 근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대체 산업의 육성이 상당히 미흡했다. 특히 기금을 면밀하게 집행하고 관리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부족합니다. 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 관리도 몇 년 전에서야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올해에만 4천억 원 이상이 쓰입니다. 앞으로 폐광지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특별법 시한이 연장된 2045년까지입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삼척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체 산업이 어떻게 추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지역 주민들은 대체 산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며 오늘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삼척 도계 지역 주민 수십 명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굽히고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폐광 지역 대체 산업을 서둘러 확정 추진해달라고 촉구하는 간절함이 담긴 삼보 일배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삼척 도계와 정부 세종청사를 오가며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폐광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가 불보듯 뻔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아직입니다. 담보 없이 폐광을 하니까 지역 주민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연하다 이런 생각 갖고 강원도는 폐광 지역 경제 진흥 사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대규모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모두 7,168억 원을 투입해 삼척 도계에는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를, 태백에는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관건은 7월 중 발표가 예상되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입니다.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엄청 생기는 거로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 산업을 잘 육성해서 하여튼 지역이 더 이상 소멸되지 않도록 제가 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예타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체 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오래전부터 예고됐지만 대책 없는 준비 안 된 폐광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오늘은 유산지도도 폐광지로 가봅니다. 태백에는 태백경찰서 망루라고 불리는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공비 침투에 대비한 시설인데요. 지역에선 여기 숨은 역사적 의미가 훨씬 크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문영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태백경찰서 담장 뒤 언덕 높은 자리, 성탑 같은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2층 높이로 둥글게 지어진 회색 콘크리트 망루입니다. 높이 7m, 지름 4.3m, 각 층 면적은 약 15제곱미터로 아담합니다. 안에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가로 세로 40cm 창이 사방으로 나 있습니다. 과거에 성곽을 볼 때 보면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 누군가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처럼 그 구멍도 약간의 차이를 두고 경사도 내려다보는 경사도 가까이 멀리 볼 수 있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전쟁 전후인 195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백 산맥으로 침투하던 무장 공비를 방어하던 시설로 인정돼 2005년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시대를 추정하는 근거는 사진 한 장. 1954년 이 일대를 찍은 사진에 이 망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선 이 망루가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일제가 탄광을 개발하면서 강제징용한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이 망루를 지었다는 겁니다. 상업소의 원 전신이 삼척 탄광이었습니다. 1921년 1월 18일 광고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일제 때 이제 강제로 징용을 끌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도망을 많이 갔던 한국 사람들이. 그 도망가는 루트가 바로 금천골입니다. 실제 조선 총독부 광무국 자료에는 삼척 탄광이 1921년 개광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있던 장성 이중교와 자재가 비슷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막루에 더 큰 역사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주탄 종류를 했거든요. 주인이 탄이고 지금의 21세기 와서는 주유 종탄이 되어버렸어. 그게 반대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3만 7천입니다. 그럼 장성의 인구가 10,000명도 안 돼요. 특히 태백의 석탄 산업은 지금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태백 장성광업소는 지난해 문을 닫았고 국내 1호 공기업 석탄공사도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태백이 가진 질곡의 역사와 고유한 가치를 기록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일 오전 2차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이 모레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갑니다. 검찰 등으로부터 김 여사 관련 모든 사건을 이첩받은 김건희 특검은 최근 광화문 사무실 공사가 완료돼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개시 이틀 앞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부분 첫 수사 예상하시나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지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직해병특검 역시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최상병 순직 초동조사를 지휘하며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 재판을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전에 국방부 쪽에 해당 박정훈 대령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록 인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공소 유지의 방향 이런 것들은 차후 좀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란 특검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내일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게 된 과정과 회의록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영, 문상호 전 사령관은 1심 재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오늘 추가 구속됐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군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 요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위의 추경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하며 오전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추경의 졸속 심사라고 항의하며 퇴장한 건데 민주당은 정부 발목 잡기라고 맞서면서도 추경 심사 일정을 하루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2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 회의. 심사 일정을 두고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일정이 일방적인 데다 졸속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7월 4일까지 처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예결위원장이 거기에 들러서는 겁니까? 민주당은 야당의 시간 끌기로 국민 피해만 늘릴 셈이냐고 맞섰습니다. 민생 이렇게 망친 게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예결위 오전 종합정책질의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가 민주당이 심사 일정을 하루 더 늘리기로 하면서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6단체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민주당은 재개 우려를 감안해 배임죄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오늘 임기를 마치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개혁 없이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며 뼈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 관리형 비대위의 위원장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주택 공급 지표인 인허가와 준공, 착공 실적이 지난달 모두 감소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달 주택 인허가는 2만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줄었습니다. 지난달 착공은 1만 5천여 가구로 1년 전보다 12.3% 적었습니다. 인허가와 착공 모두 수도권보다 지방의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준공도 2만 6천여 가구로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수도권에선 늘었지만 지방에서 36% 넘게 감소한 탓입니다. 분양은 1만 1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었는데 인천에선 지난 1월에 이어 5월에도 분양 물량이 없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2.2% 늘어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규모도 2만 7천여 가구로 2013년 6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악성 미분양 중 83%는 지방에 몰려 있는데 대구가 가장 많았고 경북, 경남, 부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일반 미분양 주택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는 전달보다 4.2% 줄었는데 서울의 경우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여파로 감소폭이 9.6%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도 전월 대비 10% 넘게 줄었습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올해 5월까지 61%로 지난해보다 3.2%포인트 높아진 거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홍천강에 빠진 학생들을 구한 군인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오늘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육군 11기동 사단 진강섭 상사에게 위급한 순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아이들을 지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진 상사는 이달 16일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급류에 휩쓸린 중학생 4명 가운데 2명을 구조했습니다. 춘천시는 오늘 동면 장항리 춘천 시민버스 차고지에서 공영 차고지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엔 공무원과 운수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차고지 조성엔 사업비 13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차고지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정비동과 휴게실,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 기반 구축 공모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의료기기, 헬스케어 기업의 제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돕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2029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의료기기 바이오 분야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제품 인허가 획득 등에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이와 함께 국가인공지능 의료데이터 센터 원주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시청에서 원주 지역구 강원도 의원들을 초청해 현안 사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주시장과 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박윤미 강원도의회 부의장 등 원주 지역 도의원 가운데 6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원주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원주권 확장 등 국정과제 건의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사업 등도 논의했습니다. 횡성군은 오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횡성 한우 중동 수출 시장 개척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현지 유통업체와 외식업체 바이어 등을 초청해 횡성 한우를 홍보하고 시식회, 구매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횡성군은 두바이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주요 국가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지 인증 취득과 유통망 구축을 추진합니다. 영월군과 영월문화관광재단은 8월 1일부터 사흘 동안 영월 동강둔치 일대에서 제27회 동강 뗏목 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에선 뗏목 제작 시연과 뗏목 타보기 체험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와 함께 축하 공연과 야간 불꽃놀이 등 볼거리도 마련됩니다. 동강 뗏목 축제는 조선시대 말부터 1960년대까지 물길 운송수단이자 주민 교통수단이던 뗏목을 주제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이어서 강릉입니다. 삼척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CCUS 진흥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CCUS 진흥센터는 2027년까지 사업비 386억 원이 투입돼 삼척 수소특화 일반산업단지 안에 건립될 예정으로 이산화탄소 포집과 활용 등 관련 연구개발과 시장 분석, 창업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삼척시는 CCUS 진흥센터가 구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CCU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조류 충돌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유리에 충돌 방지 필름을 설치했습니다. 속초시는 반사율이 높은 유리로 시공돼 조류 충돌이 잦았던 하수처리 사업소 본관 유리 400제곱미터에 작은 점 형태의 특수 필름을 부착했습니다. 속초시에는 하수처리 사업소 본관 유리를 포함해 지난해 조류 충돌 신고가 모두 70여 건 접수됐습니다. 정선 화암동굴 모노레일 운행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정선구는 지난 3월부터 16억 원을 들여 진행한 모노레일 교체 공사가 당초보다 앞당겨 마무리돼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선구는 정기 안전 점검을 진행한 결과 레일 마모와 균열 등 노후화가 확인돼 모노레일 시설 전면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동해시 동쪽바다 중앙시장에서 주말 야시장이 열립니다. 야시장은 다음 달 5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먹거리 판매와 거리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다음 달 25일부터 8월 16일까지는 금요일에도 야시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절벽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원도는 지역 소멸 위기와 함께 고령화까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출산장려 지원 정책은 추진이 된 지 꽤 오래됐지만 이게 기준 없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강원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강정호 국민의힘 강원도 의원 그리고 이승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정호 의원님께서는 지금 지역소멸 대응 특위의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네. 그리고 도내 시군별 출산 장려 지원책에 대한 문제점을 좀 자세히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도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도도 지금 현재 인구가 151만 1000명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도의 합계 출산율이 0.89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0년도부터 1명 미만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하고 출생아 수를 비교를 했을 때 이미 사망자 수가 더 추월된 지가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연인구 감소가 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 장려 정책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생각보다 좀 격차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 아 같은 경우 양양군이 220만 원인데 네. 횡성군이 20만 원으로 11배 차이가 나고요. 둘째 아 같은 경우는 양양군 340만 원, 그다음 원주 강릉이 50만 원으로 이 또한 차이가 많이 나고요. 특히 넷째 아 같은 경우는요. 양양군이 1,900만 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시군들 100만 원으로 봤을 때 19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제는 도가 통합 조정 기능을 좀 해서 출산 장려 정책에 좀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정 지역이 또 유난히 좀 많군요. 나오는 네. 수치가. 예. 그 이승진 의원님께서도 같은 네. 특위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 강원도의 저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뭐 특위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리 강원도의 그 평균 출산율 통계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강원도가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기는 합니다. 예, 세종, 전남, 경북에 이어서 전국 4위 정도 수준인데요. 그러면은 지역 소멸 지수가 강원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다.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전국 평균은 살짝 올랐는데 우리는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나마 출산율을 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지역이 접견 지역들인데 이제 군인 가족들이 많았던 그 접견 지역들이 군부대가 자꾸 해체가 돼 가고 있고 그리고 올 1월 기준으로 도내 순유출 인구를 보면은 1년 전보다 수백 명이 지금 유출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유출되는 주 타겟층이 이제 20, 30대라는 것. 그 젊은 층이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해야 하는 그런 주 타겟층인데 계속해서 매년마다 수백 명씩 떠나간다면은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평균 그 출산율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다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강원도 출산율이 몇 년 내에 전국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예, 이 큰 흐름을 꺾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환경이. 이제 강정호 의원님께서 그 예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한 400조 정도 썼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금을 지급하는 그 현금성 지급 대책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조라는 통계는 뭐냐면 2023년도에 나온 통계인데 16년 동안에 그 예산 합친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5조 정도니까 그게 맞냐 적냐는 조금 별개의 의견인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승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합계 출산율이 0.89명인데 OECD 평균은 1.51명이고 그다음에 조사에 따르면 인구가 줄지 않고 늘지도 않고 유지만 하려면 2.1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현금을 자꾸 지급하는 것이 출산율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씩 늘릴 때마다 합계 출산율이 일정 부분 상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무조건 늘린다고 계속 증가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4,600만 원까지는 증가가 되지만 그때부터는 둔화된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4,600만 원이라는 건 1인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사 결과를 우리 도에서도 잘 분석하고 그다음에 18개 시군의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수준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현금을 더 주자라는 이런 단순한 개념보다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이상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성 지급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개선된 정책을 같이 섞어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승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그 자치단체에서 뭐 현금 지급이든 뭐 지원 정책이든 하면 좋은데 이게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들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출산율 올리는 것이 결국은 인구를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한 그런 방안이기도 한데 출산율을 올린다고 해결이 될까? 왜냐하면 청년들이 자꾸 일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은 학군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그리고 또 그냥 우리 도내에서만 봐도 춘천, 원주, 강릉 이런 도시들로 떠난단 말이죠. 이렇게 출산율을 올려놔도 젊은 인구들이 자꾸 유출이 되면은 효과가 좀 반감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들을 보면은 출산 지원금을 사실은 춘천, 원주, 강릉보다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 유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춘원강 이외의 지역들이 지금 뭐 예산 이 정도 써도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이런 고민보다는 재정 체계를 어떻게 전환을 해서 제대로 대응을 할지 해법을 찾는 특단의 노력이 좀 필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생만이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방법을 특히 찾아야 젊은 되는. 층. 예, 20, 30대들이. 네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좀 뭐 이 저출산 대책만 좀 따져보면 저출산 여파가 이제 지역 소멸로 바로 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10수년만 지나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 강원도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네. 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예.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중앙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진지하게 인구 정책을 조직화하기 위해서 인구 TF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중앙정부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현금 지원에 있어서 그 지자체 간에 서로 그 액수에 대해서 경쟁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현금 지원은 좀 통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보통 교부금을 17개 시도에 그 배분을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 그대로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육이나 교육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좀 그러한 내용을 신설해서 재정 운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강정호 의원님께서도 끝으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는 이승진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행정력을 좀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하고. 양양군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양양군이 좀 출산 장려를 많이 줬어요. 근데 효과를 보니까 효과가 있네요. 보면 5년 동안 이 어려운 시기에 인구를 2만 7천 명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도가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을 못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국으로 최초로 이제 육아 수당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인천광역시가 유일하게 인구가 늘었다고 홍보가 크게 됐는데 네.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도도 그만큼은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홍보를 좀 못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게 천원주택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지원책부터 예, 현실적으로 네. 예, 오늘 뭐 초당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는데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좀 있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기가 계속 쌓여가면서 오늘 강원도 내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된 곳들도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35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공기가 뜨거운 데다가 습하기까지 해서 숨쉬기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폭염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과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고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최고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고요.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더위가 잠시 주춤할 수는 있어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24도, 양양과 강릉은 2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밤 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들도 있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원주 31도, 강릉과 삼척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이후부터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남은 한 주 동안에도 계속해서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빛가라 내 나이가 못돼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네. 잠시만요. 면허는 있는 거죠? 안전모는 어디 있나요? 설마 술 마시고 타는 건 아니죠? 게다가 둘이서? 무분별한 이용과 안전의식 부재로 매년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보다 재미가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보다 편리함이 우선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전동 킥보드 안전운전 수칙.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문화를 만듭니다.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KBS. 이들이 생을 바쳐 사랑한 이 나라에서 오늘 또 한 명의 유관수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밉니다. 여기 또 다른 김구는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해 힘을 보태고 이곳에 안중근은 불철주야 고단함을 잊으며 이 자리에 조 마리아는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시대는 달라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위대한 마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갑니다. 광복 80년. 유익한 즐거운 우리말 겨루기입니다. 오늘은요, 관록으로 무장한 중장년들의 도전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대결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말 겨루기 지금 시작합니다. 1단계 첫 소리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유미경 도전자 준비되시면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 관광객. 취직. 실오라기.